자, 그러면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범위는 309조 즉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을 주게 하는 그런 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309조 전문과 후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전문인데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이게 첫 번째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이게 어떤 건지는 뭐 특별히 문제 안 됩니다. 설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경찰에서의 고문과 검사에게 한 자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줍니다. 즉 고문은 경찰이 했는데 자백은 검사 앞에서 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309조를 적용해 줘요.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오죠.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에서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인데요. 어느 정도가 이제 부당한 장기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유는 위법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위법배제설례에 의한다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으로 인한 자백인가의 여부는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구속이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구속의 필요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 구속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예, 증거 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다. 이거는 309조 후문이 되겠어요. 기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속였다는 거죠. 기망 또는 위기에 의하여 자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자백을 얻게 하는 거죠. 자, 이때 기망의 정도가 문제되는데 적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고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나오죠.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해서 자백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속이는 건데 단순한 착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약속에 의한 자백인데 기타 위에 보시게 되면 기망, 우리 법 조문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다라고 해서 기타 방법 중에 하나의 예시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의한 자백이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이익을 줄 약속하에 자백을 받는 것이죠. 네. 그 이익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가 문제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해 주겠다, 또 경한형으로 구형하겠다,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를 믿고 한 자백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다만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이익과 교환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데요. 예, 첫 번째,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이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견해는 그거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며, 앞서 얘기했던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의 자백, 그리고 기망, 기타 방법의 자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적용 범위,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단의 사유는 당연히 임의성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후에 이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전단만 적용할 것이냐, 전단과 후단을 모두 적용할 것이냐, 아니 후단만 적용할 것이냐, 전단과 후단 모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별히 문제일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기타 임의로 임의성이 의심 있는 자백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 요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위법한 신문이에요. 위법한 신문. 예. 야간 신문 자체는 허용되죠. 그렇지만 잠을 재우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거, 이건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이 없다라고 본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는 자백,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래서 이걸 위법배제설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는 자백은 309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충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위법하게 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권이나 접견도권을 침해하고 얻은 자백이다. 역시 자백 취득 과정에 위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증거로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나 마취 분석 등에 대한 자백인데, 이 거짓말 탐지기나 마취 분석 자체는,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는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허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을 요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자연적 관련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취 분석 자체는 이거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인과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문과 자백, 고문 등과 자백, 이건 당연히 고문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요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고문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임의성이 없는 것과 고문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절충설적,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절충설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문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임의성이 있다면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앞서 봤던 위법배제설에 의한다면은 고문 자체가 자백 취득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없을 것까지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학설 대립이 좀 있습니다만, 판례는 종래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해서 적설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점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자백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설로 보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예,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 문제예요. 네,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예. 당연히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올 때는 누가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당연히 검사가 증거로 자백을 제출하겠죠. 피고인이 내가 한 자백입니다라고 제출하진 않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검사가. 자,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는, 이건 뭐 문제 없어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증 책임을 진다는 건 문제 없어요. 다만 증명 방법은 뭐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유로운 증명으로 독한 것인지 아니면은 엄폐한 증명을 요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자, 그것만 확인해 보실까요? 종래 대법원은 증거 능력 인정의 전제 사실인 진술에 대해서 그 임의성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고 입증 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유로운 증명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유로운 증명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검토해야 문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하게 취입된 자백에 의해서 수입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 네. 자백이 위법하게 임의성이 없는 자백인데 그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해서 또다시 수입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네. 소위 우리가 위법증거 배제 법칙에서 공부하게 될 이른바 독수의 과실 이론이 여기서 적용될 것이냐, 적용된다면 어떤 범위 내에 적용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면적 부정설과 제한적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309조의 전단과 후단 어떤 것들 통해서 임의성이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얻은 자백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제한적 부정설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이건 뭐 후단이잖아요. 그래서 후단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 그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를 기초로 해서 얻은 2차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면적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자백 배제 법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 한다면 그 자백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그 자백을 기초로 해서 확보한 2차 증거로 증거로 쓸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효과가 되는데요. 당연히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배제된다. 네. 그래서 앞서 요 파생 증거 문제가 다시 남긴 합니다만은 자백 자체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탄핵 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례를 하나 볼까요? 거기 위법수의 증거 사례가 나오는데, 자, 요 설문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가 이제 증거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증거에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회 A 등에 의하여 피해자 을에 대한 강도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공소회 A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첫 번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조사하면서 위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이게 하나 있겠죠. 요 자백이 하나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1월 10일경 새벽에 터미널 부근에서 어떤 아줌마의 가방을 날치게 한 적이 있고 그 가방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어요. 공소회 A는 피고인의 집에 가방을 발견해서 이미 지출받아 압수하였고, 요 가방 등에 대한 게 또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2차 증거가 되겠죠. 2차 증거.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최초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다시 고지한 후 자백을 받았죠. 그 후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전에 모두 진술 거부권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일관할 임의로 자백하였다. 이건 네 번째가 되겠죠. 한편 압수된 가방의 내용물을 기초로 그 피해자가 갑이라는 점이 확인된 후
갑을 상대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는 등 피해자 갑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여기도 이게 바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보게 되면 이거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0년 3월 25일 요 날짜가 중요한데요. 요 3월 25일이고 여기서는 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대충 몇 달이 지난 거예요? 2달. 2월 3월이니까 그죠? 2달이 지났네요. 그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요 공판적인 진술이 있겠네요. 변호인은 위 공소 사실 중 피해자 갑에 대한 강도 부분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이 위협한 절차에 의해 수립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진술하였어요. 갑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그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갑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갑에 대해서 사실은 따져보게 되면 하나는 뭐죠? 앞에서 보게 되면 피해자 을에 대한 강도 범행이죠. 을에 대한 강도고, 또 하나는 요 갑이 다시 나오죠? 요 가방을 날치게 한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절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을에 대한 강도와 갑에 대한 절도죄에 대해서 이것이 유죄냐 또는 무죄냐를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강도행위나 절도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각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논점을 그 첫 번째 잘 정리해 놨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지울게요. 먼저 갑에 대한 강도 사건에 대한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얻은 피고인의 자백, 그죠? 요 목요일 먼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미지 조작 시의 가방 압수, 또 진술 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여죄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 여기 갑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죄 자백과 동일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그 다음에 피해자 갑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 갑의 법정 증언이다. 자, 여기서는 논점이 결과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2차 증거, 그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러면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자는 아마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으로 연결을 시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처음 논의됐으니까 한번 보시죠. 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 308조의 2가 2008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거죠. 종전에는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 판례도 그렇고 우리 학설도
위증매족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봤던 거죠. 자, 이때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를 의미하고요. 우리 대법원은 그 위법수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수의 과실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증거와 2차 증거로 나누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차 증거가 요게 위법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였다. 근데 이 1차 증거를 근거로 해서 2차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2차 증거를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가 있어야만 실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니 예외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세 가지 예외를.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 중에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의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해 한 취지에 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외 이론으로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네 가지가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요 선의 신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론입니다. 첫째로 오염순환 예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 이런 얘기입니다. 요 선의 신뢰 이론은 여기서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미국 형사 사업 절차에서 인정해주는 이론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염순환 예외, 어떤 경우에 이거 2차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오염순화가 됐다. 즉, 이 위법성이 희석됐다는 거죠. 2차 증거에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2차 증거의 증거로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2차 증거가 이런 위법수사를 통해서 위법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2차 증거는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증명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1차 증거에 인정됐던 이 위법과 2차 증거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 감금되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 감금되어 있던 사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색을 통해서 발견해냈어요. 그러면 감금되었던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겠죠. 그 구출한 사람이 진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금자에 대해서는 위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금되었던 자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라고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 독수의 과실 이론 말고 또 한 가지 논의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위법수의 증거가 증거 동의 대상이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죠? 증거 동의 대상이 될 것이냐.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 동의가 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위법수의 증거가 증거 동의 대상이 될 거냐 이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절충 설정의 시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그것이 전부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주의 위반, 그러니까 우리 판례제 우리 교재에는 예외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영장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영장 없이 압수한 사안에서요.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반면에 297조를 위반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거든요. 이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침해해서 수입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본 예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칙 우리 시험에서 논의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영장주의 위반이 될 테니까 이건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한 건데 진술 거부권이 고지지 않은 채 얻은 피고인의 자백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증거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협하게 제출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판례 9.2도 682 사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 제출 방식의 가방인데요. 원래 요거는 요 자백이 그죠? 위법하게 수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2차 증거가 되겠습니다. 2차 증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가방은 위협하게 수출된 증거의 2차 증거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렇게 된다면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해 오거나 아니면은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해서 가방을 압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방 압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이 2차 증거니까 독소과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독소과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압수물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발견 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가방을 불가피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이 긴급 체포된 자로서 217조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수과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 이때는 다 진술거부권이 고지됐었잖아요. 다만 설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2010년 1월 10일경 2010년 1월 22일 03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그 같은 날 6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가요.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을 받고 10시 20분경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한 4시간 20분 정도가 경과됐고 그 사이에는 그 압수하고 임의 제출을 받았던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불과 한 4시간 정도 사이에 피고인에게 저질러졌던 위법성이 희석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여기에 해당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여죄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가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건 참고인 진술 주소가 되겠죠. 이것도 이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증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 압수한 물건, 가방이 임의 제출한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 집에서 가방 등을 발견하여 임의 제출을 받았고 압수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통해서 앞센 가방의 내용물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가 갑이라는 점이 확인된 후에 갑을 상대로 피해 사실이라는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피해자 갑의 수사견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건데,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그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죠?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을에 대한 위법이라고 봐야 될 거고, 여기 피고인에 대한 위법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법성이 피해자에게 미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세 번째 예외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인데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거는 희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백을 하잖아요. 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위법성이 최초의 자백과 이 공판정에서의 자백 사이에서는 위법성이 희석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도 최초, 제1심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 이후 약 40여일이 지난 후 공인의 법정에서 변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법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의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 가외 법정 증인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적어도 이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이건 독립된 오염원으로 봐야 되겠죠? 유죄 인증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른 것은 모르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하고, 이게 이제 자백 보강 법칙이거든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죠. 이게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요. 요걸 통해서 이 자백을 보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문법칙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311조 이하, 거기 전문 진술까지 316조까지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쭉 규정해 놓고 있어요. 언급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증거가 어떤 요건하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그때 그 요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단문으로 외울 건 아니고요. 각각의 증거 능력과 증거와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묶어서. 자, 그 전문 법칙에서 전문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전제로 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목격자 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요증사실, 즉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자,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는 여기 3명이에요. 갑을병입니다. 이 갑을병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직접 법원에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갑을병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법정에서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다 뭐예요? 전문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법칙은 뭐냐?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포함한 신용성의 결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되겠어요. 물론 이 전문법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 것이냐? 이거는 진술증거에만 적용됩니다. 진술증거에만. 그래서 비진술증거에는 적용이 없어요.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과 기준인데 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왜 인정할 것이냐? 결국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앞서 유법수임과 배제처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사법의 정의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뭘까? 2가지입니다. 그 기준은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그 다음에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보게 되면 전문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까? 신용성을 보장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신문권도 침해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록 전문 증거이지만 신용성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정황적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렇다면 전문 증거이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또 필요성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를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2가지 요건 하에서 전문 증거이지만 증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11조 이하에서 전문 증거가 나오는데 예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311조예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또 184조 및 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조서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왜 전문 증거일까? 이건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 이게 전문 증거가 됩니까?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것이 다 전문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전문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여기서 갑이 될 텐데 갑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술했다면 그게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때요?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을 때, 그죠? 파악이 환송되었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왜 여기서 보게 되면 311조에서 다른 요건이 없어요. 이 증거보전 절차하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 청구 이건 수소법원이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법원 또는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소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증거보전이나 증인신문 청구를 담당하는 법관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제가 수임판사라고 그랬죠. 왜? 이 2가지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즉 수사 절차로부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공소제기 전이라고 한다면 수소법원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 184조하고 221조 2는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냐?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그럼 왜 당연히 법원법관 면전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다, 이겁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다.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피의자가 경찰서나 아니면 검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의 주체고 나는 대상이니까 좀 위축돼서 진술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법원이나 법관 면전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역시 위축되는 것은 맞겠지만 법원이나 법관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위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원법관 면전조서의 경우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요건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 쓰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건데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준비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에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신문한 조서예요. 또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하는 것은 공판조서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거냐면 공판 절차 갱신 전의 조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 환송 전의 조서, 이송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 조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건의 공판 준비와 공판 조서는 311조가 적용되지 않죠. 이건 어디로 한다 그랬어요? 315조 제3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속하므로 공판 중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 것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별개의 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이 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그때는 증인에 불과하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증인적격에서.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건 왜 그래요? 별개의 사실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 또 공판기일 전에 법원의 검증조서,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을 우리가 말합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판조서가 되겠죠? 특별히 문제될 것이었겠고. 그리고 이미 마지막 얘기했던 거, 증거보전 절차라든지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도 이거는 특별히 요건 없이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법관 면전조서 중에 유일하게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U2죠.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반대신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증거보전 절차에서 무엇은 안 돼요? 피의자 신문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피의자 신문, 여기서부터는 이제 312조가 되겠어요. 312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